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잘 웹툰을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창 막 2000년대 초반에 그 마음의 소리 할 때만 보고 이후에는 웹툰을 안 봤는데요. 내과인으로서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웹툰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과 박원장이라고 하는 웹툰인데요. 아마 이게 다음에서는 워낙 유명해서 한번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분이 엄청 유명해지셔서 이 웹툰이 이제 다음 말고 네이버 웹툰으로 정식 연재가 되기 시작했고 이서진 씨가 등장하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저희 내과가 대내과 정말 이 의학의 모든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요새 많이 천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업이 선생님들의 뭔가 그런 한을 품은 거라서 같이 좀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1화가 이제 연재가 되었고요. 아마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살짝 좀 내용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랑 좀 변한 게 있더라고요. 네, 이제 처음 보시면 이 박 원장님이 의사를 하게 된 과정이 있는데요. 대부분 뭐 의학 드라마에서 특히 남자 의사들 엄청 멋있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때만 해도 아마 학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미지 굉장히 또 좋게 되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막 열쇠 3개씩 받는다고 하고 예쁜 여자들도 막 생기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부할 때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박 원장님도 그랬던 것 같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초등학교 아마 이분은 국민학교 나왔을 거예요. 초등학교는 아니고 국민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3학년 계속 놀지 못하고 아마 삼수까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의대에는 이제 재수나 삼수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재수를 했어요. 저는 그때 강남대성 학원에서 다녔었는데 뭐 재수는 대부분 이제 뭐 종로학원 출신 아니면 대성학원 출신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요. 요새는 또 학원계가 많이 이제 바뀌어서 아마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대를 합격을 했고 이분이 이제 와 이제 진짜 뭔가 끝났다 놀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의대 6년에 유급을 1년 한 것도 나옵니다. 그 의대가 저희 보통 예과 2년과요 본과 4년으로 나눠지고 있고 보통은 6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유급을 당하는 사람이 간간이 있습니다. 절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유급은 뭐 아무리 다른 과목을 뭐 4.3 A 플러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과목 하나가 너무 못하게 되면 유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보통 한 학년에서 한 많아봤자 한 두세 명 정도 유급인데 오히려 예과 때 유급이 많이 됩니다. 보통 이제 예과 때 그 성적이 리셋이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과 때 성적, 그러니까 예과는 어차피 버린 과목, 그냥 놀자 이렇게 돼서 너무 심하게 놀다가 예과를 예 2년이 아니라 3년, 즉 예3에 마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마 박 원장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의대 본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갈수록 굉장히 공부량이 많아지고요. 아마 지금 이 박 원장님 공부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 본과 3학년 연말고사였을 것 같은데요. 본과 3학년 연말고사는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그 각종 임상과 실습을 돌고 12월 한 달 동안에 그 1년간 안 봤던 시험을 한꺼번에 다 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시험 기간인데요. 이틀이나 3일 간격으로 이만한 책 한 권을 계속 시험 과목 범위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 치고 잠깐 한 4~5시간 자고 다시 또 2~3일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고 이제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막 그 본과 3학년 때 한 달간 그 연말고사 생각하면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의대 때도 별다리 뭐 연애라든지 뭔가 이렇게 즐기지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과 때는 조금 노셨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의사 국가고시. 의사 국가고시는 그래 뭐 연말고사나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크게 공부량이 솔직히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의사고시 합격률이 꽤 높잖아요. 90 몇 프로 이렇게 높아서 네,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해도 됩니다. 책이 꽤 많기는 한데 대부분 다 붙기는 해서요. 네, 이 정도까지 후달리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분 의사고시를 합격했고 와 드디어 이제 면허를 땄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 원장님 아마 이때 로컬로 바로 나가셨어야 됐는데 보통 우리 의사들이 밟게 되는 수련 과정을 그대로 이제 밟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턴 1년 인턴은 저희가 이제 의대 끝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 겪는 과정인데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여러 가지 임상과나 아니면 뭐 그런 기초과를 돌게 됩니다. 근데 인턴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병원의 말단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머리를 안 쓰게 되는 일을 합니다. 수술장 들어가면 뭔가 막 메스로 열심히 수술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박 원장님처럼 들고 있고
땡기고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하고요. 이거 못 들고 있거나 막 부들부들 떨리면 진짜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환자 다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인턴 잡을 잘하는가의 턱도가 되는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인턴 때는 피 뽑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술, 여기 지금 폴리라고 하는 거는 소변줄이거든요. 그 소변줄인데 여자 소변줄은 간호사님들이 넣어주지만 남자 소변줄은 무조건 의사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의사도 마찬가지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님들이 전화할 때마다 피 뽑으러 갔다가 소변줄 넣으러 갔다가 저번에 우리 얘기 드렸던 콧줄 있잖아요. 콧줄 넣으러 갔다가 막 계속 시술을 하러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인턴이고 거의 뭐 의사라는 느낌이 잘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의료적인 거를 하긴 하지만 모두들 내 이름은 알지 못하고 인턴아 이렇게 돼서 네, 그렇게 한 12가를 돌고 나면 이제 내가 어느 과를 지원해야 되겠다가 나오고 박 원장님은 내과를 선택하셨고요. 지금은 내과가 이제 3년으로 좀 줄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내과가 4년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내과 레지던트 1년차나 2년차 때 주로 병동 주치의를 하게 되는데요. 담당 입원 환자가 내과가 50명이면 와 이건 진짜 살인적인 정도의 로딩입니다. 보통 입원 환자가 20에서 30 정도가 제일 적정한 선이고요. 이제 30에서 40 된다 싶으면은 정말 기본적인 오더, 예를 들면은 뭐 8시간마다 혈압을 재주세요, 12시간마다 체온을 재주세요, 이런 오더만 넣어도 하루가 끝나거든요. 근데 50명을 한 명이 맞는다. 여기는 로딩이 굉장히 많은 거고, 예를 들어 50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되게 안 좋은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한두 명에게 모든 의료 프로시저나 아니면 그런 디시전이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환자 일이 또 늦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레지던트는 병동 환자만 보면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ER, 응급실 콜이 그 와중에 중간중간 옵니다. 그래서 병동 환자 계속 일하다가 이제 응급실 콜 받아서 가면은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 있는, 또 응급실 환자들의 경우에는 뭔가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늦출 수가 없어요. 콜을 받으면 가서 바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직 때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 뭔가 각 과에서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주되게 달려가는 과가 보통은 내과, 응급학과 두 개입니다. 특히 이제 병동 환자의 경우에는 내과가 프라이머리하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당직 쓰는 와중에 이제 뭐 다른 과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CPR, 심폐소생술을 하는 일이 나면 그날 당직은 그냥 이제 날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씩 병원 갈 때 막 급하게 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병원도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코드블루입니다. 코드블루라고 하면 누군가 갑자기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코드블루라는 이 방송이 나오면 내과 레지던트들은 다 뛰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담당 과랑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이 다른 과 환자들 특히 심폐소생술 할 때마다, 물론 뭐 내과 환자들도 마찬가지만요. 대부분 심폐소생술을까지 갔으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한 10명 심폐소생술을 하면 2분이나 3분 정도 사시는 것 같고, 체감상 한 6명, 7명 정도는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정신적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이제 뭐 잠도 못 자고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환자마저 돌아가시고 이러면 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아무튼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의 자격 시험. 이게 우리 보통 보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자격 시험은 이제 의대 끝나고 치게 되고요. 전문의 자격 시험은 각과, 예를 들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뭐 정신과 이런 식으로 각 과에 대한 자격 시험, 전문의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레지던트 4년차 끝날 때 1월이나 2월쯤 보통 시험을 치게 되거든요. 근데 내과는 공부량이 가장 많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대략 한 4cm 정도쯤 되는 책이 15권쯤이 한 3월 달에 옵니다. 그 15권이 이제 내과 모든 과목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한 8월 달쯤에 다시 기출문제라 그래가지고 그 4cm 정도 되는 족보가 한 7권이 더 옵니다. 신족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른 과 뭐 좀 마이너 서저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얇은 거 막 한두 권으로 끝나는 과도 있는데 내과는 정말 많아요. 책이 정말, 저도 이 박 원장님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를 했는데, 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거 내가 최소한 뭐 2독이나 3독은 하고 들어가야지. 정말 어렵고요. 1독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지던트 계속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이제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중에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전문의 자격 시험을 따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이제 내과 전문의라고 하는 게 되고요. 이분은 그래서 내과 전문의가 이제 된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죠? 저도 이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과 전문의 끝나고 대부분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이 군의관을 가는데요. 군대를 가는 게 사람들의 선택이 있는데 의대 끝나고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가장 많은 케이스는 지금처럼 레지던트 끝나고 가는 게 가장 많습니다. 군의관으로 가는 사람, 공보위로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고요. 뭐 예상하시다시피 공보위를 다들 선호를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 필수과 뭐 내과나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군의관 가는 비율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장교로 가고 뭐 일병 사병으로 가는 분들보다는 로딩이 못하겠지만 군의관도 나름 굉장히 힘들다고들 합니다. 왜냐면 나이 들어서 군대를 가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레지던트까지 끝나고 나면 거의 30 다 돼가지고 이 군대를 가고 뭐 행군이나 이런 거 하는 게 확실히 이제 20대 젊은 애들보다는 체력적으로 좀 많이 딸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기 친구들 보면은. 네. 그리고 대부분 요새 일반 사병으로 가면 군대 한 2년 정도면 끝나는데 군의관이나 아니면 공보위 같은 경우에는 3년 2개월을 다 채우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일단은 좀 긴 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순환기 펠로우. 이제 내과 중에서 심장내과, 순환기 내과를 펠로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마 박 원장님은 순환기 펠로우를 하신 걸 봐서는 처음에는 내과 교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순환기는 지금 여기 박 원장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안지호실이라고 저희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그 협심증 있는 환자들 관상동맥 막히잖아요. 그럼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허벅지 아래쪽 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카테터 들어가서 그 안에 막힌 데 뚫어주고 더 막히지 않도록 뭐 카테터 같은 거 이제 설치하고 나오고 이러는데요. 보통 순환기 내과, 심장내과는 개업하기 좋은 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순환기나 심장내과를 했다는 거는 거기다 펠로우를 2년까지 했다는 거는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조금 교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힘들긴 하셨겠죠. 워낙 순환기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과기는 하니까요. 근데 바로 보면 소화기 펠로우를 2년을 해요.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펠로우를 요새는 1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2년을 하는데 한 과만 보통 펠로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소화기내과만 펠로우를 했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순환기내과 펠로우를 하다가 개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업을 할 경우에는 소화기내과를 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할 수 있고 복부 초음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다른 과에 비해서 뭐 폐이라든지 아니면 개업하기가 좀 쉽거든요. 환자들 오기가. 그래서 결국 내시경을 배우기 위해서 소화기 펠로우를 한 거고요. 소화기내과를 하면 기본적으로 내시경은 다 합니다. 저도 간은 보지만 소화기내과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시경은 다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개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시경을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 번외로 얘기를 드리면 내과가 사실 뭐 다른 과에 비해서 먹고 살기 힘든 과인 거는 맞는데 요새 친구들이 개업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분과를 선택하는 거는 여기 있는 소화기 내과 그다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투석을 하는 신장내과, 이제 콩팥 내과 쪽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다른 내과 같은 경우에는 개업하기에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유리는 하지 않아서 요새는 펠로우들 숫자가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른 내과 분과는. 네. 그래서 머리도 이제 좀 많이 빠지셨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더니 이제 40대가 되신 거죠. 그리고 머리가 이제 다 압도적으로 빠졌고, 아, 여기 지금 박 원장님 사진 나왔는데, 지금 정말 40대 계속 트레이닝 끝난 제 주변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고요. 속상합니다. 이분들이 뭐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건강관리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뭐 계속 당직 서고 30 넘어서까지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먹고 하다 보니 환자들한테는 운동하라, 식이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하지 못해서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많고요. 참 속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개업을 드디어 하셨습니다. 저희 보통 개업할 때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요새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데 유일하게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개업을 할 때는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뭐 한 몇 억까지 된다. 이거는 계속 시기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새는 대출이 좀 많이 쪼이는 바람에 대출 금액도 많이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3억으로 이제 대출을 시작을 했고요. 네, 장비 장만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장비 이 정도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희 보통 내시경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 내시경 하는 이 기계 본체가 한 1억 정도 하고 이제 스콥이라고 하는데 이거 실제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몇 천만 원이에요. 내시경 기계 얼마나 비싸냐면 그 내시경 끝쪽에 왜 바로 앞에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환자 마우스피스를 했는데 이 사람 마우스피스를 억지로 빼고 이 스콥을 막 물어 뜯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몇 천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유리 깨진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근데 그렇게 수리비가 나가면 돈 벌었던 거 다 수리비로 날리기 십상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고가 기구고 저희 초음파 하는 것도 1억이면 굉장히 싸게 사신 거예요. 조금 기능이 많거나 막 여러 개를 볼 수 있으면 초음파 가격이 막 2억, 3억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도 이제 프로브가 따라 다른데요. 복부만 볼 수 있게 만든 초음파냐 아니면 심장까지 볼 수 있냐 갑상선까지 볼 수 있냐 이런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의료 장비 하나하나 마련이 돈이 많이 듭니다. 소화기 내과가 그래서 개업할 때 좀 돈이 많이 드는 편이고요. 이제 당뇨나 아니면 그런 내분비 내과 쪽은 사실 이런 기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업하는 비용 자체는 아마 소화기 내과보다는 적게 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되셨는데 그 아마 박 원장님은 좀 굉장히 자신만만하셨을 거예요. 제가 박 원장님이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펠로우를 남들은 안 하던지 많이 해봤자 2년인데 막 각과 펠로우를 4년쯤 했고 막 거의 트레이닝 만땅에서 개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이제 사람들이 안 오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직원들이 퇴근한다라고 나오고 그때 약간 현타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이 이제 3억이고 인건비 있죠. 뭐 직원들 생각하면은 뭐 인건비가 매달 1,000만 원 관리비랑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게 나오고요. 네, 근데 우리 박 원장님 와이프 이거 내용 보신 분들 아는데 박 원장님 와이프 좀 재밌는 캐릭터인데 네, 간혹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일부 비율이긴 한데 이제 집에서 쉬시는 의사 와이프들 중에 조금 이제 경제관념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가끔 친구를 통해 들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네,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 그런 비율은 많이 줄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박 원장님 1화 리뷰는 끝냈고요. 이제 박 원장님 2화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올 건데 조금 더 지식이 있으면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